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며칠 밤을 샌 탓에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의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삐삐하고 단조롭게 울리는 생명유지 장치의 소음이 그녀의 심장을 조각내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병원비 청구서가 만져졌다.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어머니의 희귀병 치료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망이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또렷하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서연이 무감각한 시선을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깔끔한 외모와 침착한 분위기는 이곳 병원의 절박한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을 최민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변호사는 잠시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본 후 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의 병원비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비용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완쾌하실 때까지의 모든 지원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서연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쳤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연속이었다. 조건이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저희 의뢰인과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서연은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사람과 그녀는 실소하며 서류를 밀어냈다.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그럴 기분 아닙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진심입니다. 진성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 결혼은 법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그동안 회장님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어머님의 생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강태준. 언론을 통해 몇 번 본 적 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남자였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하필 나일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의문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최 변호사는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는 듯 단호했다. 선택은 한서연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서연의 시선은 다시 유리창 너머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자존심, 미래, 사랑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서져 내렸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계약서에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만을 응시했다. 한서연. 자신의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펜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그 위용에 그녀는 절로 위축되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감히 마주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에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으니까. 계약상의 아내, 계약 내용은 숙지했겠지. 그의 첫마디는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사적인 감정을 기대하지 마.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니까. 너는 내 어머니를 살리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외부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야 할 거다. 내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은 용납하지 않아. 그의 말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서연을 인격체가 아닌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들으니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서 그의 말을 들었다. 이 거래에서 그녀는 발언권이 없는 을이었으므로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혼인신고서였다. 내일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한다. 결혼식은 없을 거야. 그런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그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된 구청에서 최 변호사와 만났다. 강태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진행했다. 서연은 증인도 하객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담당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 변호사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한서연에서 진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이름뿐인 자리의 주인이 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구청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자 어제와 같은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강태준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어느새 차가운 금속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지는 아름다웠지만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살았던 익숙한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차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의 새로운 삶 안이 새로운 감옥이 될 곳이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 일막이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치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지만 자유로웠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성과 같았다. 높은 담장과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직선과 유리를 주로 사용하여 차갑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을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집사였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박 집사라고 소개하고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실내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품들이 마치 갤러리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박 집사는 간결한 어조로 저택의 구조와 그녀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명확한 선을 긋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 혹은 잘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전시품에 불과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하게 멀었다. 강태준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식기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한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억지로 몇 술 떴다. 그의 무관심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방은 2층 복도 끝이야. 내 서재와 침실은 반대편이니 허락 없이는 넘어오지 않도록 해. 그 말은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마지막 못질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 그대로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졌다. 고용인들은 소리 없이 나타나 테이블을 정리하고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박 집사가 안내해준 그녀의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웠지만 그만큼이나 낯설고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반지를 얻기 위해 그녀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낯선 공간과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뒤척이던 서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답답한 마음에 방을 나온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맨발이 닿는 차가운 감촉이 선명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벽에 걸린 거대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집이 되어버린 낯선 공간을 배회했다. 복도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췄다. 저 멀리 그가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구역의 한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서재인 듯했다. 서연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은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운 긴장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평소에 냉정하고 무감각한 톤과는 전혀 다른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음성이었다. 내부 유출이 확실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놈들이 한 발 앞서 있어. 배신자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의 침묵 후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비밀 장부가 우리 손에 있는 유일한 무기야. 그게 넘어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비밀 장부 배신자 그녀가 알던 재벌 총수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도 험악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처저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벽에 더 가까이 붙였다. 키메라 프로젝트를 그들 손에 넘겨줄 순 없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잖아. 키메라 프로젝트, 그 생소한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업적 손실에 대한 우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원한과 절박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일이기도 해.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태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을 우연히 엿본 기분이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곳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리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런 시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외로움 같은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배신과 비밀 장부 정체 모를 프로젝트와 아버지의 죽음까지 얽힌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였다. 강태준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어쩌면 이 모든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걸까?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귓가에는 방금 들었던 그의 목소리와 대화의 파편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배신자 비밀 장부 키메라 프로젝트. 이 결혼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저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위험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그 전쟁터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던져진 셈이었다. 첫날 밤 그녀의 인생은 로맨스가 아닌 서늘한 진실과 함께 송두리째 변해버렸다.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한서연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최고급 실크 잠옷이 준비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옷들이 계절별로 걸려 있었다.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동선은 보이지 않는 감시하에 있었다. 집사 박 씨와 다른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고 서연은 그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이 기록되고 보고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것 같았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그녀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로 직행하기 전에 잠시 거실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주말에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준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닌 명령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임무였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 할 첫 무대. 서연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약속된 주말 서연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완벽한 모습으로 꾸며졌다. 우아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마치 인형이 된 것처럼 무감각했다. 강태준의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는 그녀의 모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본가로 향하는 길에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미소 짓고 내 옆에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돼. 그것은 조언이 아닌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를까봐 염려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강씨 일가의 본가는 태준의 저택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듯한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태준아, 이제야 오는구나. 그리고 이쪽이 새 식구가 된 아이겠지. 만나서 반갑다 아가야. 나는 강일환이라고 한다. 강태준의 숙부이자 진성그룹의 부회장인 강일환이었다. 그의 미소는 더없이 인자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그 옆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강일환의 아들이자 태준의 사촌인 강민우였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식사 시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강일환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그의 모든 질문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어떻게 태준을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행복한지 등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 우리 태준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새 아가씨가 고생이 많겠어. 요즘도 밤늦게까지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연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생활 패턴과 정보를 캐내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그날 밤 엿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배신자. 어쩌면 그 배신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서연은 최대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회장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며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어눌하지만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대답은 강일환이 원했던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완벽하게 모호하고 예의 바른 대답이었다. 강일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옆에 있던 강민우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형수님은 정말 순진하시군요.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의 말에는 서연의 출신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일환이 급히 나서서 아들을 나무라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은 선명해졌다.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서연은 철저하게 입을 닫고 미소 짓는 인형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가족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강태준이 정면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어. 의외의 칭찬이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숙부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야. 그 집에서는 누구도 믿지 마. 누가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도 함부로 입에 대지 말고.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기묘한 형태의 보호였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 끌어들인 공범 혹은 최소한의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오늘 밤 가족들 앞에서 보여준 의외의 강단과 영리함을 눈여겨본 것이 분명했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비즈니스 외의 무언가가 희미하게 싹트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다.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일환의 인자한 미소와 강민우의 경멸적인 눈빛이라는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희생양이 될 운명의 폰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했다. 황금 세 장의 창살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녀는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했다. 가족 식사 이후 서연과 태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차가웠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 같은 완전한 무시는 사라졌다. 때때로 그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그녀를 향해 스치듯 시선을 던지곤 했다. 그 눈빛에는 평가와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섣불리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었다. 몇 주 후 진성그룹의 분기별 주주총회가 열렸다. 서연은 강태준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외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행사장인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은밀한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서연은 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배운 대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행사의 핵심은 각 사업부의 실적 발표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여러 부서장들이 나와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특히 강일환 부회장이 총괄하는 신사업 부문의 발표는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델타 프로젝트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다. 모든 수치가 완벽해 보였고 주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충직한 임원들조차 그 자료에는 의심의 여지를 찾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무언가 미세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아프기 전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경영학과를 다녔고 특히 재무 분석과 데이터 패턴 인식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었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과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그녀의 유일한 특기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3분기 매출 예상치와 이전에 제시된 시장 점유율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했다. 성장 곡선이 논리적인 패턴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흔적이 보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강일환이 관여된 프로젝트라는 점이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식 석상에서 CEO의 아내가 사업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태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자 강일환에게 자신을 공격할 빌미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서연은 기회를 엿보았다.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사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는 척하며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델타 프로젝트 3분기 매출 예상 지원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성장 곡선이 인위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태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에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그의 넥타이에 닿은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지난번 가족 식사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의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실장은 즉시 알아차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은 아닐까,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냉기가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신사업팀은 강일환의 주도하에 실패한 프로젝트의 손실을 숨기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숫자를 분석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녀의 과거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닌 재능과 지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를 따라와.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서재였다. 그녀에게 금지되었던 공간.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서재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관계도와 의문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과도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한 서류철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숙부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오늘 데이터 조작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겠지. 그는 자신의 수사 상황 중 극히 일부를 통제된 정보를 그녀에게 공개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능력과 충성심을 확인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해줘. 외부 회계법인에 맡길 수 없는 민감한 자료들이다. 네가 찾아낸 것처럼 교묘하게 숨겨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내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체스판 위의 단순한 폰에서 이제 막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플레이어로 바뀌는 순간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이 숨 막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위태롭고 침묵으로 가득 찬 그러나 분명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재에서의 밤은 길고 깊어졌다. 서연과 태준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고, 그녀는 복잡한 숫자의 미로 속에서 그 적의 흔적을 쫓았다. 서연은 태준이 건넨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거래 내역과 재무제표 사이를 오가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재능은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며칠 후 그녀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중 유독 자금 흐름이 특이한 몇몇 곳을 발견했다. 그 회사들은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계좌의 예금주 이니셜이 KMW였다. 강민우.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태준에게 보고했다. 그는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말없이 검토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서연은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분석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의 싸움이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이름 없는 동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의 적들도 그들을 더욱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강일환과 강민우는 태준의 주변에 심어놓은 첩자들을 통해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특히 그들이 무시했던 서연이라는 존재가 예상 밖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는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강민우는 멸시하는 투로 말했다. 그깟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지만 노련한 강일환의 생각은 달랐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가 얕보는 상대다. 태준이가 저 아이를 옆에 둔 이유가 분명 있을 게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서연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녀의 가난한 출신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진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바이오 신약 기술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경쟁사의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조사한 회사의 보안팀은 데이터가 유출된 IP 주소를 추적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출 경로가 바로 강태준 회장의 저택 내부 네트워크로 지목된 것이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외부인은 단 한 명, 최근에 회장과 결혼한 한서연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강일환이 언론에 흘린 정보는 더욱 악의적이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CEO의 아내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녀의 과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졌고 대중은 그녀를 신분 상승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넘긴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녀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인물이 되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그녀를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았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동시에 강태준을 무능한 CEO로 만들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강일환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태준 회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강일환은 슬픔과 분노에 찬 얼굴로 이사진 앞에서 태준을 비난했다. 제가 그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인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강태준 대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읽으려 했었다. 그는 그녀를 믿어줄까, 아니면 그 역시 그녀를 의심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녀를 차갑게 내팽개칠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의 판단은 그녀에게 내려질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연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태준이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절망적인 말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미끼를 물었군. 서연은 놀라 눈을 떴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숙부가 너를 목표로 삼을 거라 예상했어. 그런 식으로 나를 흔드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 그는 무심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데이터 유출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통제하고 있던 환경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나는 그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미끼가 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안도감과 함께 서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는 그녀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일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듯 그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사과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동맹을 넘어섰다. 진정한 신뢰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재로 그녀를 이끌고 가서 자신의 전체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가 분석해준 자료 덕분에 강일환의 비자금 흐름은 거의 다 파악했지만 그를 이사회에서 몰아낼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은 그 결정타를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숙부를 비자금 횡령과 정보 유출 시도의 배우로 지목할 수는 있지만 그가 키메라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잡아야만 해. 태주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장부에는 강일환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장부를 찾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강일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가 장부를 찾기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태준의 최종 목표였다.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생각에 잠겼다.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 없었지만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집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물었다. 유출된 데이터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태준은 그것이 신약 개발의 핵심 분자 구조식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말은 그 데이터가 정말로 진짜였냐는 거예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정보를 미끼로 사용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포함하고 있는 가짜 데이터였다. 그 오류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신약 개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스파이라면 이 데이터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었다면 데이터의 진위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녀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이어갔다. 이 가짜 데이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었을 거예요. 강일환 부회장 측에서 과거에 접근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서버. 바로 그곳에 심어둔 미끼였을 거예요. 그녀의 추리에 태준은 즉시 김 실장에게 연락해 그녀가 지목한 폐기된 서버의 최근 접속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보 유출 직전 강일환의 비서가 그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일환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사진을 선동하고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강태준의 무능함과 그의 아내가 저지른 배신을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태준의 입지는 절망적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 서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일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침착하게 연단에 서서 자신의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민우의 이니셜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일환은 그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이사진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을 설명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포함시킨 가짜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술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일환의 비서가 폐기된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궁지에 몰린 강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의 팀은 서연의 추리를 바탕으로 강일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의 비밀 금고 안에서 마침내 비밀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장부에는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키메라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본래 태준의 아버지가 시작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그가 죽은 후 강일환이 이를 불법적인 기업 스파이 활동과 정적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몇 년 전 태준의 아버지가 당한 교통사고가 강일환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강일환과 그의 아들 강민우,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화려했던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일환과 그의 일당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진성그룹을 둘러싼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막을 내렸다. 강태준은 혼란에 빠진 회사를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했고 이사진과 직원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세상의 여론 또한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온갖 비난의 대상이었던 한서연은
이제 회사를 구한 현명하고 용감한 여성으로 칭송받았다. 언론은 그녀의 통찰력과 대담함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인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더 이상 병원비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어머니가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서연은 태준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사위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태준은 어색해하면서도 묵묵히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이제는 서연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자신이 이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싸우고 지켜낸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저녁 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 두 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이체 확인서였다. 계약 조건은 모두 이행됐어. 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지. 너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 이제 너는 자유야. 이건 계약에 명시된 내 몫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했지만 서연은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감정의 파도를 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신과 같은 위험한 세계에서 그녀를 놓아주는 것. 서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꿈에 그리던 자유와 돈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혼자가 되려는 남자의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로 손을 뻗어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두 장의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쫙 하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을 울렸다. 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제 인생은 이미 변했어요.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집은 더 이상 저에게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우리의 집이에요.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의무감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당신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제가 머물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니까. 그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온갖 위험과 역경 속에서 그녀는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과 상처,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태주는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였다.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단단했던 그의 눈빛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서연의 고백은 그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품에 가두었다. 그의 서툰 포옹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의 진심,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그의 본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끝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여질 참이었다.